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심리학자 김태형의 미심쩍다 진행을 맡은 김노은입니다. 김평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면 쓴 인격, 페르소나 속에 감춰진 은밀한 욕망이라는 주제로 고전 지킬 박사와 하이드 속 인물 심리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의 저서 이 로미오는 정말 줄리엣을 사랑했을까 중 4번째로 소개된 고전입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 하면은 보통 두 얼굴의 사나이로 익숙한 인물인데요. 먼저 간단히 줄거리를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지킬 박사라는 사람은 이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죠. 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좋은 사회적 평판이 있는 그런 이제 뭐 학식도 있고 돈도 있고 엘리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중년의 나이에 들어서서 막 괴로워하죠. 네. 자기 마음속에 있는 욕망 때문에. 그 욕망을 어떻게 거세할 수도 없고 완전히 제거할 수도 없고, 네. 그 욕망대로 살기도 힘들고 막 이래서 막 이제 걱정을 막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마음속에 있는 선과 악을 분리하는 약을 어떻게 우연히 개발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약을 개발해서 두 개를 완전히 분리시켜 버렸어요. 네. 선과 악을 뭐 이제 전형적인 줄거리를 요약하자면, 그랬더니 이제 그 중에 이제 나타난 악이 하이드라는 것이고, 네.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하이드로 변했을 때는 이제 나쁜 짓 많이 하고 다니는 거죠. 막 네. 사람도 죽이고 때리고 뭐 못된 짓 막 하고 다니고, 이제 그렇게 계속 살다가 네. 이제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위험해지죠. 이제 아무래도 꼬리가 약간씩 잡히는 네. 게 있고, 그 다음에 하이드로 변신한 다음에 돌아오는 시간이 좀 더 길어진다든가 하는 문제가 있고 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결국에는 네. 이제 파탄 지경에 몰리자 자살하게 된다. 뭐 그런 이제 얘기가 이제 전형적인 지킬 박사 하이드의 네. 스토리죠. 지킬 박사가 절대 악인 이런 하이드를 만들어냈는데요. 보통 지킬 박사와 하이드는 내 안에 있는 통제할 수 없는 또 다른 나 혹은 다중인격을 이야기를 할 때 인용을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이를 잘못된 선입견이라고 하셨는데요. 이거에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요 이제 지킬 박사에 대해서 내 안에 있는 통제할 수 없는 또 다른 나? 뭐 이런 게 흔히 이제 얘기하는, 우리의 마음속엔 다 악마가 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너 뭐 착한 척하지만 너도 상황만 되면 악마가 될 수 있어. 마음속에 네 안에는 악마가 있어. 뭐 이런 건데, 네. 이 이론이 전형적인 프로이트의 억압이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이트의 억압이론의 핵심은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동물적 본능이 있다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걸 이제 프로이트는 뭐 성욕과 공격력 혹은 뭐 죽음 본능, 성 본능과 죽음 본능 뭐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네. 그게 마음속에 있는데, 이제 인간 사회가 그런 걸 용납할 수가 없으니까 네. 우리가 그걸 억압한다는 거거든요. 마음속에다. 자, 그러면 이 내 안에 있는 통제할 수 없는 또 다른 나라는 것은 결국 이거 아니에요. 이 동물적 본능. 네. 이걸 이제 프로이트도 결코 통제할 수 없다 그랬어요. 누르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성공하고 있을 뿐 궁극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 네. 이 본능이 너무 강한 거라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런 이제 억압 이론에 기초해서 보면 이거는 전형적으로 이 지킬 박사 하이드에 적용되네라고 착각할 수도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킬 박사 마음속에 있는 하이드는 프로이트식으로 얘기하면 동물적 본능의 대변자 아니겠습니까?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래서 막 이제 방탕한 생활도 하고 사람도 죽이고 뭐 그런 건데, 그거를 풀어헤치는 약이라는 거죠. 네. 소위 이제 선과 악을 분리하는 약이라기보다는 억압을 풀어헤치는 약이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하이드라는 미친 괴물이 뛰어나와서 지멋대로 간다. 이거는 이 책만이 아니고 수많은 미국 영화나 이런 데 많이 나와요. 공포 영화 같은데 태제로. 마음속에 이제 그런 괴물이 있다. 그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재수없게 뭐 약을 먹든 뭐 하든 탁 터트려 놓으니까 얘가 나와서 악마가 돼가지고 막 설친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발상은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속에는 억압된 괴물이 있다. 이런 게 이제 깔려 있는 건데, 여기에 이게 사실 부합이 안 됩니다. 왜 부합되지 않냐면, 네. 이 억압에서 핵심은 뭐냐면 자기의 욕망을 인식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이트가 취급했던 환자들은 이제 억압이 문제가 돼서 마음의 병을 갖게 된 환자들인데, 이 사람들 자기 억압된 동기 몰라요. 예를 들면 이제 프로이트가 치료했던 한 케이스를 보면 자기 형부가 사랑하는 건데, 네. 그 이제 형부를 사랑하는데
이 형부를 사랑하는 게 굉장히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시대란 말이에요. 네. 요즘하고 달라서. 요즘에는 괜찮다는 뜻이 아니고 요즘에는 뭐 그런다고 해도 막 엄청난 죄책감 때문에 시달리고 이러진 않잖아요. 이제 내가 왜 뺏겼을까 뭐 이런 정도 생각하고 살겠죠. 네. 근데 옛날에 이 이제 프로이트 시절에는 종교적인 그 세계관이 지배하던 시절이라서 네. 그런 마음을 품는 것만으로도 뭐 극심한 죄책감을 떠안게 되는 거죠. 네. 벌 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라든가. 그래서 이제 그 여성은 형부를 좋아한다는 걸 억누른 거예요. 이게 억압이거든요. 네. 억누르면 나중에 몰라요. 처음엔 어땠을지 몰라도 자기가 형부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몰라요. 네. 형부를 욕망한다는 사실을. 그래서 프로이트 치료의 핵심은 뭐냐면 이 내담자가 네. 이제 또 환자가 자기의 억압된 욕망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네. 알게 해주는 거거든요. 핵심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억압의 해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 사실은 언니의 남편 형부를 너 사랑하고 있어 라는 거를 알게 해주는 거죠. 그걸 이제 프로이트식으로 얘기하면 무의식의 의식화. 네. 의식이 무의식의 세계를 지배하게 하는 거라고 네.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걸 알게 되면 그때 해결책이 나오잖아요. 오히려. 네. 뭐 그러면 뺏어야 되겠다라든가 아니면 내가 뭐 그런 생각한 것 자체는 잘못인데 그걸 그렇게 죄책감을 느낄 정도는 아니다. 그럴 수도 있지. 라면서 또 자기를 용서하든가 네. 뭔가 해결책이 나올 수 있는데 문제는 프로이트의 환자들은 대부분 억압됐기 때문에 자기 욕망을 억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뭔지를 모르고 네. 모르니까 해결도 못한다 라는 문제고 그래서 프로이트는 이 억압을 풀어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네. 그럼 이게 왜 지킬 박사 하이드하고 안 맞냐. 지킬 박사는 자기의 그 억압된 욕망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병적인 욕망이 있었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킬 박사가 사창가 이렇게 드나든단 말이에요. 네. 방탕한 가서 막 진짜 나쁜 짓 막 술도 먹고 막 매춘도 하고 막 한 거죠 이런 거 네. 그런 식으로 성매매도 하고 근데 그거를 몰랐다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다 알고 한 거 아니에요, 그죠? 알고 하다가 중년기쯤 돼서 그 들킬까봐 겁나서 이거 분리시키고 싶었던 거거든요. 네.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욕망을 제거하고 싶었던 거죠. 네. 그렇다면 프로이트가 얘기했던 억압된 욕망은 아니죠, 이건. 왜냐하면 지킬 박사는 그 욕망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네. 그거를 적절히 욕망을 풀었잖아요. 네. 밤에 살짝 나가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너가 사실은 그런 욕망이 있어라고 의식화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건 프로이트 이론, 마음속에 통제할 수 없는 악 이런 게 있다고 볼 수 없죠. 그렇네요. 눌려있는 그런 악 같은 건 없고 그냥 지킬 박사는 이중생활을 한 거예요. 네. 겉에서는 낮에는 굉장히 훌륭한 학자이자 뭐 이런 사람으로 행동하다가 밤에 살짝 이제 그런 네. 유흥가 드나들고 하는 건 이중생활을 해온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일단 문제고 네. 그 다음에 다중인격으로 설명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게 사실 심리학에서는 이제 다중인격이란 말은 안 쓴 지 꽤 됐어요. 네. 해리성 정체감장애 요새는 그렇게 쓰죠. 왜 그렇게 바꿨냐면 예전에는 인격이 여러 개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게 막 바뀐다고 생각했는데 네. 이제 여러 연구 결과 결론은 뭐냐면 인격이 여러 개 있는 게 아니고 인격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인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은 예를 들어서 며칠 전에 행동했던 나도 나잖아요. 네. 오늘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것도 나잖아요. 네. 자꾸 나 안에 다 통합시키잖아요, 그거를. 그래서 통합된 인격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네. 자기를 다 통합시켜요, 자기의 모든 것을. 그게 이제 하나의 인격인데 이 다중인격이라는 것은 결국 이 통합에 실패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무슨 일을 당했던 나는 내가 아닌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심각한 화재를 경험했을 때 그것은 내가 아닌 거예요. 네. 또는 뭐 심각한 어린 시절의 성폭력이나 뭐 학대 행위를 경험한 건 내가 아니에요. 그건 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나라고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얘를 나라고 받아들이면 이게 통합되잖아요. 어쨌든 네. 통합돼서 뭐 마음의 상처가 생기든 뭐하든 치료해서 인격 자체가 하나로 완성되는데 문제가 없는데 네. 이거를 거절해서 안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인격 형성이 안 되고 파편화돼 있잖아요, 자기가. 네. 그래서 통합된 인격이 형성이 안 된단 말이죠. 네. 그래서 해리성 정체감 장애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쨌든 다중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는 뭐 그렇게 본다. 즉
인격 자체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된 사람을 얘기한다 라고 본다면 네. 뭐 다중인격이든 해리성 정체감 장애든 지킬박사이든 그 케이스에 또 부합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 뭐 이 사람은 어쨌든 두 가지밖에 없는데 상반된 거. 네. 이 두 명이 상대방이 한 짓을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고 내가 이걸로 변신했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이드로. 그래서 하이드로 변신한 상태에서 지킬 박사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해줘요. 뭐 도움되는 일을 해요. 네. 그리고 지킬 박사도 하이드로 했을 때 뭔가 이제 도움되는 일을 다 준비하고 서로 이제 쉽게 얘기하면 가면 썼을 때 안 썼을 때를 알고 네. 서로 이렇게 배려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다중인격이라든가 뭐 해리스성 정체감 장애 증상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그거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가지고선 네. 딴짓하다가 네. 모르니까 서로 기억을 못하기도 하고 그 상태를 네. 간혹 기억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한 인격처럼 일관성 있게 행동하면서 자기 일을 조절하고 상황에 맞게 네. 또 서로 바뀐 상태에 대해서 배려해주고 이런 모습은 나올 수가 없거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또 전형적인 그런 이제 해리성 정체감 장애나 다중인격 이론으로 설명이 안 되는 케이스다라고 네. 봐야 되는 거죠. 그럼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하이드는 포악하고 지적 수준이 이렇게 떨어지는 사이코패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에 대해 선생님께서는 책에서 반론을 제기하셨잖아요. 네. 그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영화가 이제 많이 망쳐놓은 건데 나도 영화를 안 봤. 네. 영화를 보니까 뭐 하이드가 뭐처럼 나오냐면 헐크. 어떤 네. 영화에서는 막 헐크로 변신해가지고 막 때려 부수고 힘 세고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보통 그런 식으로 다 인식이 네. 되죠. 그리고 그 뮤지컬 지킬 박사 하이드 같은 걸 봐도 막 그 똑같은 사람이 분장해서인지 몰라도 더 커 보이고 막 덩치도 있어 보이고 험악해 네. 보이고 막 이렇잖아요. 그 괴물 같잖아요. 네. 근데 소설에서는 어떻게 묘사되어 있냐면 하이드가 이게 나이로 보면 청년기로 돌아가는 건 맞아요. 네. 근데 지킬 박사는 키가 크고 풍채가 좋거든요. 네. 근데 하이드는 난쟁이처럼 키가 왜소하고 조그맣고 허리허리해 날랐어요. 네. 그러니까 지킬 박사하고 하이드하고 맞짱 뜨면 하이드가 이길 거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러니까 조그맣고 마른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괴물은 아니죠. 네. 딱 봐도. 그런 점에서 일단 외관 자체도 괴물의 형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네. 이 사람이 절대악이다라고 뭐 얘기할 수도 없고 하이드가 그러니까 하이드도 뭐 분별이 있어가지고 네. 예를 들면 뭐 사고 쳤는데 안 되니까 돈 주겠다라고 뭐 협상한다든가 뭐 이런 네. 짓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수틀리면 다 죽이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정말로 큰 사건 쳤을 때는 막 죄책감 때문에 부들부들 떨기도 해요. 고통스러워하죠. 네. 두려움도 느끼고 창피함도 느껴요. 예를 들면 하이드로 변신한 상태에서 그나마 자기를 많이 아껴주던 친한 친구를 만나자 부끄러움 때문에 네. 피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걸 보면 사이코패스 아니죠. 네. 사이코패스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감정 능력이 손상된 사람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단순하게 말하면. 네. 그러니까 사람이 그 감정 능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감정 능력이라는 게 예를 들면 두려움을 느낀다. 그러면 두려움의 감정을 체험하는 거거든요. 신체적으로. 일단 네. 땅을 다 떠나서. 근데 사이코패스는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일반인한테 전기 충격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전기 충격 먹어봤어요 한번? 이렇게? 아니요. 220 같은 거 먹으면 상당히 고통스럽더라고요. 나는 일부러 한 건 아니고 네. 사고로 내가 등에 이렇게 기대다가 한번 옛날에 팍 먹은 적이 있고 또 얼마 전에 집에서 물 묻은 손으로 잘못해서 이거 만지다가 팍팍 온 적이 있는데 굉장히 세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다 이런 네. 생각이 딱 들 정도로 굉장히 충격적인데 뭐랄까 그 전기 충격 받는 그 느낌이 있거든. 근데 어쨌든 일반인한테 전기 충격을 한번 주고 나면 그럴 거 아니에요. 불쾌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 놓고선 뭐 10분 뒤에 뭐 5분 뒤에 또 주겠다라고 하면 네. 그 시간이 이렇게 다가오면 일반인들 어때요? 이제 긴장되죠. 네. 두렵고. 그러면 무슨 반응이 나오냐면 이제 감정 반응 나오거든요. 네. 땀 나고 막 식은땀 나고 막 긴장돼서 막 근육이 축된다든가 여러 가지 신체적 반응이 나와요. 네. 그거를 측정해서 이 사람이 지금 두려움이 좀 고조되고 있다.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사이코패스도 그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전기 충격 주면 악하지 아프니까. 네. 그러고선 5분 뒤에 준다 그러면 5분이 다 돼가도 전혀 몸에 반응이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그냥 5분 뒤에 뭐 또 정기충이 오나 보지 하고 있다가 오면 맞고 그때 악 하고 또 그냥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자, 이게 뭘 의미하냐면 감정이라는 것 자체가 어차피 우리 신체적 그 변화의 기초에서 우리가 체험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게 없어요, 이 사람들이. 그 능력이 없으니까 죄책감이 뭔지 개념으로는 알겠죠. 네. 사람을 죽이고 나서 죄책감이 뭔지는 개념으로는 알지만 몸에서 괴로운 건 없어요. 마음이 막 쪼여온다든가 이런 게 있을 수가 없고요. 심장 변화 같은 게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나서도 사이코패스가 보통 그런 죄책감을 못 느끼기 때문에 네. 머리로는 잘못한 걸 알아도 몸으로 느끼는 게 없기 때문에 네. 이 사람들은 죽이고 나서도 태연하게 생활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죽이는데 그게 제동 역할을 하지도 않고. 네. 자,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결국 사이코패스는 감정 능력이 손상된 사람이다, 전반적으로. 네. 따라서 양심이 자기 기능을 할 수가 없다. 양심의 한 측면은 감정 측면이거든요. 네. 근데 이 하이드는 이런 점에서 보면 사이코패스도 아니죠. 그렇죠. 왜냐하면 하이드 상태에서 이 사람은 감정을 느낀단 말이에요. 네. 감정을 충분히 느낄 뿐만 아니라 또 두려움, 뭐 수치감 이런 거 다 느낀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사이코패스도 아니에요. 지적 수준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네. 이 사람은 오히려 지킬 박사보다 더 지적 능력이 우수할 때도 있어요. 이 소설에 보면 그런 게 나오죠. 지킬 박사가 막 어려움에 처하니까 명민한 하이드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하이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봤다. 뭐 이런 데 뭐 비슷한 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이드가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아까도 얘기했듯이 위험에 처하니까 협상하려고 그러잖아요. 그 협상할 때 또 의심하니까 막 이제 그 해결책도 제시하고. 네. 똑똑한 사람인 거죠. 그리고 지적 수준이 사이코패스가 전반적으로 떨어진다고 또 볼 수는 없는데 네. 지적 수준과 사실 별개인데 사이코패스는 아주 높을 수는 없지만 네. 지적 수준이 우수한 사이코패스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이드는 지적 수준도 정상이었고 기본적으로 네. 변신해서도 사이코패스라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여기에서도 이런 해석들도 하이드를 지킬 박사 하이드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건 분명하죠.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 이런 하이드의 지적 능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이드에게는 어떤 특성이 또 있을까요? 제가 몇 가지 정리한 걸 말씀드리면 예리한 지성의 소유자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고 네. 일단 즉 지적인 면에서 지킬 박사 하이드 사이에는 차이가 없어요. 네. 뭐 위기 상황 같은 데서도 굉장히 잘 판단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목이 이거네요. 그 지킬 박사를 능가하는 지적 능력을 과시하는 대목인데 지킬 박사가 나는 하이드의 상태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다. 지성이 예리해지고 생각도 유연해진 것 같았다. 그래서 그런지 지킬이라면 어쩔 줄 모르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상황인데도 하이드는 그 순간의 위기에 대처했다. 이렇게 나오죠. 네. 이건 이미 지킬 박사가 하이드가 자기보다 더 똑똑하면 똑똑했지 그렇지 뭐 떨어진다? 지적 수준이? 이렇게 보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리한 지성의 소유자라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사이코패스 항목에서 말씀드렸지만 양심을 가진 존재다 이거죠. 자,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지킬 박사보다는 더 뻔뻔스럽고 네. 화렴치하긴 해요. 더 철면피 같은 면이 있다 이거죠. 그런 건 있지만 양심이 없어서 전혀 사이코패스처럼 행동하는 그런 존재는 아니에요. 네. 예를 들면 친구인 어터슨 아까 했던 만나자 놀란 듯 숨을 훅 들이키면서 몸을 움츠렸다. 이런 건 감정 반응 아니에요. 네. 전형적인. 그 다음에 한동안 그 얼굴을 쳐다보지 않으려고 했다. 창피하니까 부끄러우니까. 부끄러움이나 수치심을 느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하이드가 커다란 위기를 모면한 다음에 안도감에 겨워서 이제 위기를 벗어났다. 그런 안도감에 겨워서 큰 소리를 흐르게 울기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겁도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두려움도 느꼈고. 그 다음에 흉악범죄 같은 걸 저지르고 나서는 밤에 불안해서 잠도 잘 못 자고 그런 문제. 그래서 이제 공포에 막 덜덜 떨면서 이제 살인한 다음에 하루 종일 손톱을 물어뜯은 사례도 나와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다는 초조감과 교수형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이것도 역시 감정 능력이 손상이 전혀 없었다라는 네.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는 전혀 아니다는 거고. 그 다음에 하이드한테는 자기 통제력도 있었습니다. 네. 네, 자기 통제력이 있었어요. 필요할 경우에는 흥분을 가라앉히면서 예의 바르게 행동할 줄도 알았는데 예를 들면
어떤 사람한테 찾아가서 막 이제 좀 거칠게 대했는데 네. 그 사람이 이제 반발을 하겠죠. 거칠게 대하니까 화를 냈겠죠. 그러자 그 사람한테 협조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이드가 발작 흥분을 일어난 발작을 딱 억제하면서 그 순간 억누르면서 충분히 공손한 태도로 죄송합니다, 라이언 박사님, 이런 식의 사과를 네. 하면서 받아낼 걸 받아낸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엄청난 의지력으로 분노를 다스리면서 뭐 하이드는 리니언과 폴에게 두통의 중요한 편지를 썼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네. 자기 감정 통제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할 줄 안다는 거죠. 네. 다만 이제 하이드로 변했을 때는 감정 통제할 필요를 못 느꼈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네. 그런 상황에서 뭐 지킬이라면 통제했을 상황에서 하이드는 통제할 필요를 못 느꼈기 때문에 마음대로 행동한 거지 감정 통제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네. 근데 욕망을 분출하기 위해서 어차피 만들어진 존재니까 더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이드가 이렇게 잔인하고 충동적이기는 해도 그간 알려져 왔었던 이런 하이드의 이미지와는 확실한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하이드를 만든 지킬 박사의 의도가 궁금한데요. 지킬 박사는 당시 이런 명예와 부를 다 거머쥔 인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지킬 박사가 어떤 요구로 하이드를 만들었을까요? 그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중생활 때문인데 네. 근본적으로 아니 표면적인 이유죠. 사실 그게 젊은 시절의 지킬 박사가 하류층의 유흥가와 매운글을 드나드는 방탕하고 난잡한 생활을 즐긴 사람이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네. 지킬 박사가.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젊었을 때 이렇게 막 놀았단 말이에요. 근데 사회적 지위가 점점 확고해지더라고. 유명한 사람이 돼가고 저명인사급이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 짓 하기가 좀 힘들지 않겠어요? 유흥가나 이런 데 매운글 드나드는 게 좀 걱정되겠죠. 네. 걸릴까봐.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황교안 같은 사람이 젊을 때 막 놀았는데 그때는 유명하지 않으니까 신나게 놀았지만 당대표가 되거나 막 걱정될 거 아니에요. 네. 어떡하지, 걸리면 큰일인데 그랑 유사한 케이스에 걸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마음대로 젊을 때 놀았는데 이제 그렇게 안 되니까 살짝 가는 상황이에요. 네. 살짝. 그게 좀 지긋지긋해진 거예요. 중년기쯤 됐을 때 그게. 둘 다 힘든 거죠. 네. 어떤 한편으로는 그 사회적 기반이 잘 잡힌 그런 자기가 그런 데 드나들면서 뒤에서 밤에 뭐 나쁜 짓 하고 뭐 그런 것도 싫고, 그렇다고 해서 또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건전하게 사회생활만 하기에는 또 싫어요. 네. 그것도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이 딜레마 같은 거에 도달한 거야. 딜레마. 중년기쯤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언젠가 들킬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그냥 분리시켜버리면 안 될까? 마음속에 있는 그 유흥가 드나들게 만드는 이 욕망을 그냥 분리시켜버리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우연히 약을 발견했는데 하이드가 된 거죠. 네. 그러자 이제 이 사람은 이거면 됐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만세를 부르는 건데, 결국에는 이제 이 사람이 건강하지 못한 위선적인 생활, 이중적인 생활을 계속 하다가 네. 그게 중년기 때쯤 한계에 부딪히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하이드로의 변신을 선택했다. 네. 그게 맞겠죠. 네. 그렇다면 이 지킬 박사가 중년기에 도달할 때까지 해결하지 못했었던 심리적 상처나 억압되어 왔었던 이런 동기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지킬 박사가 어떤 생활을 했었던 사람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방탕한 생활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핵심은 왜 그런 짓을 했냐가 또 중요하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러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번듯한 사회생활을 한 사람이 뒤에서는 호박씨 까는 게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라고. 그런 사람이 있긴 있지만. 그래서 왜 그랬을까 하는 걸 또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이제 이 책에는 지킬 박사가 어릴 때 어떻게 자라왔고 이런 건 잘 안 나와요. 네. 근데 저자인 스티븐슨인가? 이 저자인 스티븐슨에 대한 기록은 있어요. 네. 근데 이 저자인 스티븐슨에 대한 기록을 보면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굉장히 강압적인 종교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집에서 아주 엄격한 그 종교인이었던 아버지, 그 다음에 또 엄격한 종교적 약간 광신도에 가까운 유모, 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어릴 때 훈육을 받았던. 네. 너 나쁜 짓 하면 뭐 지옥불에 떨어진다, 뭐 이런 이제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굉장히 권위주의적이고 억압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거의 길을 못 펴고 살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런 사람들은 내가 그랬잖아요. 어릴 때 뒤에서 나쁜 짓을 안 할 경우 언젠가는 사고 친다 이런 네. 얘기를 했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그게 대학 시절이죠. 아버지를 떠나서 대학교에 가자. 이제 그 동네에 이제 유흥가를 뻔질나게 들었던 거죠. 뻔질나게 계속. 그래가지고 그 스티븐슨이 그런 면에서 또 그 당시에 뭐 무슨 별명까지 얻었다 그러던데, 벨벳 코트인가 뭐 네. 별명까지 얻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살다 보니까 이제 스티븐슨도 힘들었겠죠. 사는 게. 그 다음에 또 결혼했는데 그 마누라도 엄격한 종교적 교리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얘기가 있고, 뭐 자, 그래서 이걸 유추해 보면 사실 지킬 박사가 누구를 모델로 만들어졌을까는 알 수 있어요. 네. 자기를 모델로 만들었을 것 같거든요. 네. 자, 그러면 지킬 박사도 유사하게 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릴 때부터 이제 억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성장해왔다. 근데 이렇게 억압적인 부모에서 통제받으면서 큰 자식들은 결국 자기 인생을 자기가 결정하지 못하잖아요. 네. 자기가 선택하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 선택지들을 부모가 제안해주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정해놓고선 그걸 가라 그러니까. 네. 그러면 결국 이 아이들은, 이 사람들은 크면서 부모에 대한 분노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기 인생을 마음대로 결정해버린 부모. 근데 그 분노를 정당하게 표출을 원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뭐 예를 들어 대학 갔을 때 아버지한테 내 인생 이제 간섭하지 마라. 뭐 전공 선택 내가 할 거고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겠다 이래야 되는데, 또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게 힘들어요. 돈을 안 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랬다가 등록금 안 주겠다 이렇게 네.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어쨌든 이 가문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던 지킬 박사도 아버지한테 이렇게 반항을 못하고 살다 보니까 네. 이제 결국 아버지에 대한 분노 같은 걸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특히 엄격한 종교적 교리, 인간의 악한 면을 통제하며 살아야 된다, 이런 걸 입버릇처럼 얘기하던 아버지인데, 네. 그러면 이제 우리 반대로 가는 거죠. 나의 악한 면 이거를 통제하지 않고 뒤에서 이렇게 분출하겠다. 네. 아버지가 나중에 알면 쓰러지겠지. 뭐 이런 게 이제 작용하면서 오히려 막 자기를 쉽게 얘기하면 학대한다 그럴까요? 막 이제 막 굴리면서 몸을, 그런 이제 모습을 젊은 시절부터 가지고 온 거죠. 네. 그게 이제 중년까지 이어진 건데, 뭐 습관이 되다 보면 나중에는 그게 또 중독이 돼가지고 뭐 쾌락주의 같은 데 중독이 돼서 안 가면 안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시작 자체는 그렇게 됐을 수 있고,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현재 있는 어떤 병적인 욕망, 건강하지 않은 욕망과 그냥 싸운다고 해결되지는 않는 거고, 네. 그 뿌리까지 알아야 되잖아요. 네. 결국 그 뿌리는 아버지에 대한 반항과 분노가 이제 이렇게 만든 거니까, 네. 그걸 이해하고 자기 인생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면 지킬 박사처럼 살기 싫을 수도 있어요. 뭐 이 사람은 소위 이제 딴 일 하고 싶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예술가가 되고 싶을 수도 있고. 그럼 그거 하면 되죠. 그 인도 영화 뭐 세월간인가? 거기서도 네. 뭐 과학 기술, 우리 식으로 카이스트 간 애들 중에 하나가 사진사 되고 싶어 하잖아요. 네네. 근데 아버지가 계속 안 된다 그러니까 막 결국에는 싸우다가 나중에 허락 받긴 받죠. 네. 그 영화에서는. 근데 그런 식으로 했으면 지킬도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아버지 이제 설득이 안 될 만큼 완고한 사람이었을 수 있는데, 안 되면 집 나와서라도 자기가 돈 벌어서라도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 되는 건데, 그렇게 안 하고 중년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네. 그게 이제 폭발한 게 사실은 지킬 박사 하이드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결국 이런 자신의 요구는 제대로 실현을 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이렇게 복종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말씀이신데요. 몇 년 전 친구한테 이런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했던 중학생들의 부모가 거의 다 좋은 직업군에 속해 있어서 충격을 줬었던 기사가 생각나는데요. 그렇다면 결국 하이드는 지킬 박사의 분신 같은 존재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사실 이 부모에게 복종하는 삶이라는 게 굉장히 정신을 황폐화시키는 삶인데, 네. 일반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큰 경각심이 없는 것 같아요. 흔히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러면, 아유 뭐가 걱정이야? 뭐 너 그런 좋은 환경에서 자랐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빵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자유 아니겠습니까? 자유. 그렇죠. 자유를 구속당한 인간은 뭐 정신이 황폐화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어릴 때부터 만약에 부모가 자식의 자유를 제한해 왔다, 구속해 왔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자라나도 정신 건강이 심각할 정도로 악화될 거라는 거는 명확한 거죠. 네.
다시 말하면 이 아이들 뭐 좋은 직업군에 속해 있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 얘들 부모가 자식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네. 자식들한테 자유를 주는 그런 부모였다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이런 아이들은 화가 나 있을 겁니다. 네. 그렇잖아요.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는 사람은 사회관계를 보면 노예주거나 네. 자본가들 아니겠어요? 착취하는 이런 사람들이 구속한 사람들이잖아요. 네. 근데 가정에서 그 역할을 부모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뭐 당연히 이제 반발심이 생기죠. 그게 이제 의식적이지 못하면 이제 무의식적으로 분노가 쌓이게 되는데 네. 그런 쌓인 분노가 결국에는 부모한테는 나갈 수가 없으니까. 네. 왜냐하면 이제 반항했다가는 돈도 안 주고 그러니까. 그래서 밖에 나와서 엉뚱한 데 이제 일탈 행동이라든가 폭력 행동이라든가 이런 거로 나갈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나는 한국 사람들이 그 자식한테 돈을 못 주면 부모 고시를 잘 못한다고 생각하고 네. 돈 많이 주면 뭘 더 바래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큼 사실 이상한 풍조 그러니까 심리학적으로 뭐 건강하지 않은 관점은 없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자식한테 줘야 될 가장 큰 것은 쉽게 얘기하면 안정감. 그러니까 내가 부모로서 너를 뒤에서 변함없이 지지하고 사랑해주고 있다 라는 믿음, 이런 안정감 같은 걸 주는 거. 그 다음에 자식을 인간으로서 대하면서 사랑하고 존중해 주는 거. 그 인격적으로 존중해 준다는 거에는 자식이 자기의 인생을 선택하도록 지지해 주는 것도 보장해 주는 것도 포함되잖아요. 네. 그렇게 될 때 이제 아이들은 조금 배가 고프게 크건 뭐 고생을 좀 하면서 크든 정신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네. 잘 크는데 그게 없는 조건에서 아무리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그래도 그건 안 됩니다. 자식 입장에서. 이걸 이제 어떻게 보면 지킬 박사가 보여주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지킬 박사가 만든 거는 약은 제가 볼 때는 딴 게 아니에요. 그냥 가면이에요. 가면. 그러니까 어느 날 마음이 변한 약이 아니었던 거죠. 네. 몸만 변한 거지. 하이드로. 네. 근데 어쨌든 지킬 박사 입장에서 이거는 뭐냐면 요즘식으로 하면 완벽한 가면인 거죠. 얼굴에 그냥 대충 쓰는 가면이 아니고 몸 크기가 작아지고 뭐 나이가 변하고 외관과 이렇게 다 변하니까 네. 무슨 짓을 해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킬 박사라는 걸. 그러니까 지킬 박사 입장에서 하이드는 절대 가면 같은 거죠. 쓰기만 하면 다른 사람이 돼버리는. 네. 그래서 아무도 내가 나인 줄 모르는. 그러면 이거는 가면 효과 같은 게 있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가면 쓰고 나면 사람이 좀 나쁜 짓 더 해도 얼굴 안 보이니까 더 과감해지잖아요. 네. 근데 그보다 더 좋은 가면인데 지킬 박사가 평상시 하고 싶었던 것들, 근데 지킬 박사라는 어떤 체면 때문에 또 사회적 구속 때문에 못했던 거, 네. 하이드라는 가면 쓰고 마음껏 한 거죠. 그러니까 즐겼다고 보시면 돼요. 아, 네. 그래서 책에서도 나오죠, 그런 얘기가. 하이드였을 때 더 좋았다는. 네네.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이 계속 복종, 그 다음에 뭐 굴레 이런 데서 살아왔던 삶이라면 하이드는 그런 거 일단 다 벗어버리고 네. 지 하고 싶은 대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더 즐거웠다, 뭐 더 인간적이었다 이런 표현도 쓰는 건데, 사실은 그렇게 일탈적인 방식으로 풀 게 아니고 네.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부모에게 복종하는 삶은 어느 단계에서는 자기가 끊어냈어야 되죠. 그렇죠. 나이를 먹은 다음에 어느 순간 부모에게 더 이상 복종하지 않는 삶을 하겠다라고 선택하는 게 필요했을 텐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결국 하이드로의 변신, 이건 회피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회피하는 삶을 살다가 인생이 파탄에 이르렀다, 이렇게 네.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정신분석을 하거나 이런 건강한 공동체를 꾸리면서 자기 욕구를 해결해가는 건강한 방법도 가능했을 텐데, 하지만 지킬 박사는 하이드라는 이런 끔찍한 가면을 만드는 방법을 선택한 건데요. 그럼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는 그 부모한테 그렇게 억압을 당하거나 구속을 당했을 때 반항을 그래도 어릴 때부터 꾸준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떤 식으로든. 네. 뭐 물론 이제 그때 힘이 없으니까 반항했다가 더 많이 혼나거나 뭐 이럴 수도 있긴 한데, 왜 그러냐면 그런 거 전혀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이제 복종하면 무력해지거든요, 사람이. 네. 이게 한번 무력해지면 그 다음에 이게 어느 순간 이걸 끊고 나온다는 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하긴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든 반항을. 근데 이 지킬 박사도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어떻게든 반항을 하긴 했어야 되는데 뭐 별로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대학에 갔을 때 아버지의 감시가 미치지 않는 대학에 갔을 때 그 유흥가에 드나드는 그런 어떤 일탈 행동으로 나타난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런 점에서 필요하다면 뭐 아까 심리 상담이라든가 좋은 공동체 속에서 자기 상처 치유하는 걸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걸 하려고 해도 사람이 어느 정도는 힘을 좀 키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 힘이라는 게 내가 볼 때는 반항하는 힘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릴 때부터 죽을 힘을 다해서 네. 어느 정도는 반항을 해야 돼요. 뭐 초성기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게 쌓이면서 어느 시점에서 독립이 되는 거지 정신적으로. 네. 뭐 나 지금 일단 참고 잘 견디다가 나중에 좋은 때가 오면 그때 돼서 부모한테 반항할 거야? 잘 안 됩니다 이게. 네. 그리고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어떤 조직 같은 데 들어갔을 때 거기서 불이한 모습을 보거나 불합리한 거를 막 그렇게 경험했을 때 그때부터 어느 정도씩은 반항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지금 내가 힘이 없으니까 얌전히 잘 적응한 다음에 저 위에 상층에 올라간 다음에 내가 이걸 계약해야지 한번 상층에 올라가는 동안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무력해지고 네. 정신이 이상해지겠죠. 정신건강이. 그러면 올라갔을 때는 똑같은 놈 되는 거죠. 뭐 흔히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뭐 더 지금 하지 말고 사회에 높은 지위를 차지한 다음에 해라.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네. 있거든요. 간혹 그런 얘기 저희 어릴 때도 아버지가 맨날 그런 얘기 했어요. 저희 아버지도. 너 지금 대고 하지 말고 나중에 교수 돼서 해라. 그래야 발언권이 있지 않냐. 뭐 등등 이런 얘기 했는데 한국 같은 시스템에서 교수 되려고 막 발버둥 치다 보면 뭐 그 못 볼 걸 다 봐야 되고 아부도 해야 되고 그러면 점점점 지킬박사처럼 돼가요. 네. 정신이 황폐해지는 거죠. 자기가 싫어지고. 그래서 교수가 됐을 때쯤에는 이미 옛날에 내가 아닌 거죠. 네. 처음에 좋은 뜻을 품었던.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시작 때부터 저는 건강한 방식으로 풀면 제일 좋은데 그게 안 된다면 최선을 다해서라도 자기 식대로 자기 영역을 개척하고 반항을 하는 게 필요하다. 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어른들이 우리 사회에도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몰카범을 잡았는데 명망 있는 의사나 경찰이나 목사였다는 뉴스도 굉장히 흔한데요. 이들의 인생이 파멸로 점철되고 또 다른 피해자를 낳지 않게 하려면 어떤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명망 있는 의사나 목사 뭐 이런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에서는 뭐 모범생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모범생. 근데 모범생이 건강한 사회에서는 뭐 모범생이 나쁜 사람들이 아닐 텐데 좀 건강하지 않은 사회에서는 모범생이 정신건강 측면에서 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네.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모범생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양심을 가지고 있는 모범생이 있고 이건 정상이죠. 이건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초자를 갖고 있는 모범생들이 있어요. 네. 프로이트가 얘기했던 초자. 초자라는 것은 결국 내면화된 아버지, 내면화된 사회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를 감시하고 뭐 강제하고 잘못하면 처벌하는 그런 감시자이자 처벌자예요. 네. 그러니까 내면에 그게 이제 내재화되어 있는 거죠. 초자가. 이건 양심하고 달라요. 양심은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낸 어떤 자기 강제 규율 뭐 이런 거라고 본다면 초자는 밖에서 처벌을 목적으로 심은 거예요. 네. 너 그거 지키지 않으면 혼난다, 맞는다. 뭐 이렇게 해서 생긴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초자를 가진 사람들은 모범생이죠. 이 사람들도 나쁘진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초자가 있으니까. 네. 근데 이 초자에서 만들어진 모범생들은 지킬 박사이드처럼 되기가 정말 좋은 거죠. 딱 그 케이스가 되기가 좋은 거죠. 네. 마음속에서는 자기가 초자에 억눌려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나도 못하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 한켠에 뭐가 있겠어요. 그 꿈틀거리는 세속적 욕망, 네. 병적인 욕망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이 못 되고 이렇게 몰카범이 되거나 이거는 굉장히 저급한 수준의 범죄를 저지른 건데 네. 어느 순간 갑자기 나쁜 짓을 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오히려. 네. 사소하게 나쁜 짓 많이 한 사람보다 오히려 이 초자형 모범생이 임의의 순간에 더 큰 범죄를 저질 가능성이 있어요. 네. 특히 권력 같은 거 잡으면.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건데 이런 현상을 없애려면 결국 사회에서 강압과 뭐 처벌을 통한 훈육 이런 것이 사라질 필요가 있다. 네.
그 가정에서는 뭐 당연히 이제 부모가 아이들을 강압적으로 뭐 훈육하는 거 이런 걸 안 해야 되는 게 이제 일단 필요한 거고 네. 또 사랑을 주지 않겠다는 공갈 협박을 통해서 아이들을 키우는 방식도 당연히 초자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위험한 거고 네. 사회적 차원에서는 뭐 국가보안법 같은 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조금만 잘못하면 빨갱이로 걸리고 그렇죠. 뭐 감옥 간다. 뭐 이런 게 이제 계속 있으면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건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런 공갈 협박, 위협, 뭐 처벌, 뭐 이런 공포가 우리한테 들어오면, 그래서 이게 이제 인간들을 망치고 이 인간들이 또 사회에 해를 끼치고 네. 이런 게 악순환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막으려면 사회적으로도 처벌, 금기, 억압 이런 방식으로 사회를 운영하면 안 되는 거고, 네. 뭐 기본적으로 대화, 설득, 토론 뭐 이런 방식으로 가야죠. 민주적 방식으로. 네. 네, 우리 한국처럼 권위주의적인 방식이거나 뭐 이제 짓누르는 방식으로 가면 이런 이제 문제 있는 사람들을 양산할 가능성이 있고 또 그게 가정에서 또 부모가 지금처럼 아이들을 마음껏 지배하고 통제하면서 인생을 좌지우지하려 들면 또 아이들도 이렇게 될 수 있고 네. 컸을 때 이제 사회 문제로서도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런 현실의 지킬 박사와 하이드가 우리 주변에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섬뜩하고 착잡한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방법으로 건강하게 자기 마음의 짐을 나눠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사람이 뭐 자기 문제가 없는 사람은 있을 수 없고 거의 다 뭐 자기의 마음의 상처 혹은 심리적 문제 이런 걸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해결하는 방식이 이제 문제인데 건강한 방식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건강한 방식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이 지킬박사 하이드 꼴이 되는 거죠. 네. 뭐 이건 약간 극단적으로 이제 뭐 약을 발명해서 더 심각해진 건데 문제가 그렇지 않더라도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라고 생각해요. 네. 결국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걸 어떻게 건강하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네. 뭐 가장 좋은 것은 그런 문제 자체가 거의 안 생기게 마음의 상처나 뭐 이런 게 안 생기게끔 하는 사회가 된다면 제일 좋겠죠, 애초에. 네. 근데 한국 사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어떤 민주적인 분위기가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에요. 네. 어떤 조직에서든 간에. 그러니까 어릴 때 학교 문화는 많이 이제 지금 좀 바뀌긴 바뀌었는데 요즘은 뭐 선생님의 그 폭력은 사라졌지만 옛날 같은 네. 위에서 내려오는 권위 사라졌지만 또 이제 친구들 사이에 왕따라든가 또 뭐 일진, 깡패 뭐 이런 문제들도 네.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뭐 어쨌든 좋은 건강한 문화를 잘 체험하지 못하고 네. 어려서도 또 사회에 나오면 더 안 좋은 문화를 또 접하게 되죠. 직장 들어가면 그 이제 수직적인 권위주의적인 뭐 그다음에 폭력적인 문화라 그럴까요? 거의 네. 뭐 그런 문화들 그런 걸 한국 사회에 이제 갑질 문화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게 횡행하는 사회다 보면 사람들이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주눅이 들고 겁이 질려가지고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런 복종하는 삶이 결국 도달하는 기결점은 이 지킬박사 하이트처럼 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한국 사회 하나의 삶의 철학 중에 하나, 어른들이 얘기한 삶의 철학 중에 하나가 뭐 순리대로 살아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바람이 부는 갈대처럼 살아라, 뭐 이제 모난돌이 정 맞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그냥 복종하는 삶을 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정신 건강이 굉장히 안 좋다는 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정신 건강이 안 좋은가. 네. 그래서 복종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저는 잘못된 것에는 저항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것을 고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사회 또 가능하면 그런 사람들 자체가 아예 없어질 수 있는 민주적인 사회가 빨리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미심쩍다 방송은 격주 목요일에 공개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